네,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에는 기출의 폼을 잡자라고 책 제목을 해가지고 시리즈로 문학만, 물론 고전은 국어 교육과정까지 함께 해가지고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요 제목으로 나올 것 같고, 기출 복습의 24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예요. 물론 다음 주 첫 주는 저희가 좀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 추석 주에는 다시 오픈을 하면서 그때 좀 더 지난주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과 연결해서 좀 마무리하는 유튜브를 좀 많이 올릴게요. 오늘은 잠깐 거기서 멈추고 중간 설명회, 하반기 설명회 그런 거 종류죠. 그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9월, 10월, 11월 세 달도 안 남은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그랬고 제가 24시라는 하루의 시간을 썼는데 지금 고전을 저희 지금 본강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는데 지역명도 그렇고 사람 이름도 그렇고 중국의 나라명이 나오면서 지명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또한 고사 성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그런 소재를 갖고 오는 대상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죠.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 거라서 대부분 고전하면 뭐 외계어다, 외국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복습이 상당히 필요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전을 국어 교육 과정과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기출 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책 나올 때 기출의 폼 시리즈로 각 고전 시가부터 뭐 산문서부터 각각 시리즈로 1부터 7까지 각각 할 거예요. 현대도 시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1부터 7까지 하는데 1은 전체적인 입문 과정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윤곽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셋째 주나 뭐 빠르면 둘째 주에 이제 상반기 설명회를 가질 때 그때 합격 설명회 오신 분들께 각각 현대시, 현대 산문 1부터 7, 1부터 7에서 이렇게 4권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어떻게 남은 3달도 안 된 이 시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복습을 할까라는 것을 좀 정리하면서 시간을 좀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 좀 되게 친한 척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냐고 꼭 물고 좀 탐구해요. 호기심을 갖다가 관심을 갖다가 탐구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어느 날 어디 그 지역을 갔는데 물론 서울은 아니고 갔는데 그 카페에 이렇게 계단으로 쫙 해가지고 거의 뭐 천국으로 하늘을 향해서 있는 계단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기만의 세계, 제가 신경숙의 외딴방을 하면서 그 신경숙 작가가 인터뷰했던 거를 잠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세계의 소설을 쓸 때 거기에 뭐가 생각이 나면 누구를 만나러 가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세계에 다시 머물게 되고 그 세계 속에 다시 나오기 힘들다 뭐 그런 인터뷰한 거를 그때 요 신경숙의 외딴방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남은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자기만의 그 시간 속에서 나오면 안 돼요. 결론은 뭐냐면 이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늘 하던 일상 24시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어느 단계까지 갔다면 내려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뜻은 즉 뭐냐면 내가 만일 오늘 그 어떤 작품에 빠져서 그 작품의 세계와 연결해가지고 갈 수 있는 수많은 작품을까지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만일에 갑자기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갔어. 누구랑 막 만나고 딱 도착했어. 거의 신선이 아니고서는 내가 거기 그 작품 세계에 들어가서 작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수험생인 우리한테 이렇게 단계별로 쌓아서 올라갔던 그 세계에 다시 진입하기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갖고 저도 좀 배인 습관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막 빠져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눈빛을 보면 그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가서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시간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그렇고 그때 그 작가가 왜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 그 작품이 몇 년도에는 이렇게 이런 문제 용어 나왔는데 다른 연도에는 다른 작품과 이렇게 연결이 됐고 또 다른 해에는 이렇게 연결이 됐고 막 거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하나를 보는 순간 매년 어떤 연도에까지 기억 못하더라도 어떤 작품과 연결해서 그 작품이 나왔었어. 그런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작품과 그 작품이 맥락이 비슷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기출 공부 더 하다 보니까 이미 나와 있어. 그런 경지가 올라갔을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경지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만일에 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진다거나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간다거나 그 세계에서 벗어나면 그 연결망이 깨져요. 그래갖고 남은 주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지까지 간 분들이었다면 하루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와 우유를 놨는데 의미가 있죠. 내 신경을 24시에서 내가 얼마나 이 경지 상태에 몇 시간을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고 거의 막 시계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일어났는데 몇 시에 내가 몇 시부터까지 그 경지에서 머물러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기출의 모든 것을 몇 개를 봤는데 나중에 더 연도수를 더해서 풀어보니까 그런 기출이 똑같은 게 내가 생각했던 게 있더라라는 경지까지 오른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춘다는 거는 뭐냐면 체크를 한 다음에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멈추는 거는 정보의 세계에서 멈춘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재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멈춤 시간이 얼마큼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안 돌아가고 진도도 안 나가고 좀 멍한 상태가 얼마큼인지를 체크하면서 더불어 내 이 경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먹으면 진짜 뇌가 탁 뭔가 탄력을 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빈속에 먹거나 너무 피곤할 때 먹으면 의미가 없지만 적당한 영양소와 함께 커피를 먹었을 때 이 경지 상태에 들어가는 거의 입문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우유로 단백질 채워주고 오늘도 삶은 계란을 갖고 오긴 했지만 단백질 채우고 뭐 하는 삶은 계란 우유로 채워줘요. 그래서 늘 저게 말하죠. 20대들이요. 그 건강이
늦게까지 아니면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꼭 영양소 체크를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가져온 거고, 오늘 내가 이 경지 상태가 6시간 유지했었던 비결이 무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더 느리고 싶다면 영양소 체크도 파악하시고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단어로는 고도의 집중 시간이라고 했죠. 지금부터는 얼마큼의 집중 시간을 가져서 그동안 정말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슬픔과 간절함, 그런 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누구와 있어요? 묻고 싶어요. 간혹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만나고 왔는데 머리를 참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는 그건 기분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분간 만나는 시간을 줄이든가 만나지 말아야겠죠. 내 기분을, 내 집중 시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없어요. 그러면 혼자 있어야 되겠죠. 중요해요. 그리고 폰 어디에 둬야 될까요? 거의 뭐 제가 아는 의사 친구들 보면은 폰을 안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전자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지식적으로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되도록 멀리 두고 폰을 봐야 된다. 타이밍을 정해서 1시간에 한 번, 그러다가 점점 2시간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몇 번 그렇게 타이밍 조절해서 보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급한 일이 오늘 뭐가 있어, 누군가가 나를 급하게 찾는 일이야 하는 순간이 아니면 하루에 3번 정도밖에 보질 않는 편인데, 선생님들도 타이밍을 꼭 조절해 주시고, 하루에 단백질, 내가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내 몸무게와 키 여러 가지 다 따져서 생각하시면서 비타민도 드셔야 되고, 오메가6, 3, 필수 지방산 꼭 챙겨서 컨디션,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 유지를 할 수 있는 영양소 제공도 꼭 신경 쓰시고, 잠자는 공간은 요즘은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이 내가 얼마큼 나쁘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데, 잠자는 공간은 상당히 어둡게 해주시고, 머리가 많이 쓴 날은요, 머리를 많이 감으면서 머리에 이렇게 뭐라고 했죠? 마사지, 머리 감으면서 머리 마사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잠자는 순간에 숙면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컨디션이 참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감으면서 머리 마사지도 해주시고, 어둡게 주무시고, 소화를 어느 정도 다 시키지 않으셨으면 잠자는 수면 시간을 방해받거나 잠잘 때 좀 편하게 못 참으시니까 소화의 시간이 어떤 건지, 먹는 양이 어떤 건지 생각하시면서 조절하시고, 하루에 내가 누군가 말했는데,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은 아침에 봤을 때, 점심에 봤을 때, 저녁에 봤을 때 깨달은 게 달라져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출은 묘한 깨달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늘 기출을 보면서 볼 때마다 이거랑 연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계속 의구심과 함정을 막 찾게 되고 하면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아니면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 발견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나중에 선생님 현장에 가서도 그거 되게 유용하게 쓰실 건데, 그런 거를 꼭 글로 남기세요. 글로 남기시면 그게 나중에 자기만의 실력이 되고, 그 글을 모아가지고 시험 전날까지 확인하시고 또 선생님 되셔까지 그거를 의미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을 지금부터는 매 순간 모든 거를 기록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까지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하루에 꼭 한 장이라도, A4든 뭐 조그만 수첩이든 한 장이라도 중요한 맥락을 요약하세요. 매일매일.
오늘 이렇게 내가 깨달았고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작가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거를 또 알게 됐어라는 순간순간의 메모, 요약, 정리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걸 하시면 저도 그걸 하면서 책을 내년에 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게 거의 이렇게 매일매일 강의하고 학생들 질문 받고 또 연구하다가 다른 연구자들 보면서 하다가 느끼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 좀 더 독창적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계기와 좀 실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오늘부터 꼭 날짜 쓰시고 순간순간 뭔가 달라진 나의 생각들을 꼭 요약하시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멈춘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멈춘다는 거는 눈을 감고요. 오늘 내가 어떤 작품을 봤어요. 그래서 내 기억에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과 있었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멈춘다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계속 정보만 가져온다고 그게 나한테 다 들어오냐? 그게 아니라 얼마큼 내가 재현을 하고 얼마큼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으로 남잖아요. 그쵸? 정말 좋은 사람과 있었던 기억 멈췄으면 좋겠어 하는 것처럼 멈춰가지고요. 내가 왜 행복하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있는 게 좋지?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작품에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뭘 기억하고 싶은 거지? 하면서 멈춰서 기억에 남기셔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된 거겠죠. 이해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남은 기억으로 다른 작품과 연결해가지고 이 작품과 그 작품이 이래서 연결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더라.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보니까 이 사람들 작품이 계속 연결해서 기출에 나왔더라라는 그런 기출 정보 같은 것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 전에 시험 날 바쁜 시간에도 내 뇌에는 다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뇌에는 내 기억에는 그림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조합한 다음에 이것들의 함정들은 무엇일까까지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기록. 그래야 함정을 피할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내는 분들은 유형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꼭 함정을 만들어 놔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조합을 왜 이런 유형이 같이 작품에 나왔을까 자꾸 형상화시키면서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문제와 문제가 어떤 순환 구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자꾸 드리고 있으면서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공부의 방법을 말하면서 잠깐 다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미적이다. 그런 거. 뭔가 심미적 아름다움? 그런 거는 문학에서 우리 심미적인 성격 요소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겠죠. 문학은 언어 예술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국어 교육할 때 늘 나오는 거죠. 모든 해결 과정을 우리 국어니까 언어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모든 해결 과정.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문학의 본질이에요. 문학의 본질은. 그래서 우리가 운율이나 이미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화시키게끔 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사 구조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운율, 이미지, 비유, 상징, 서사 구조와 문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교육 과정은 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의 주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서의 주제를 담고 분위기를 파악하면 정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정서를 이해하면 그 작가의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연결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미적이란 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골개미와 비장미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미, 숭고미 좀 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존문학에서 심미적인 아름다움, 미학적 아름다움, 그런 거 나오는 것들에서 물론 교육학에서 나오는 용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문학에서 심미적이란 건 무엇일까? 문학 작품의 구조, 표현 방법, 늘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독자들에게 물론 여러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심미적인 관점 평가할 때 동원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관점. 이거를 좀 더 깊이 말한다면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있어야 할 것은 당이겠죠. 있어야 하는 것, 있는 것, 지금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간극에서 벌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반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걸로만 가지고 오늘 말에도 사실 이걸 정확히 깊이 말한다면 1시간 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하고, 우선 독자들에게 뭔가 미적인 측면의 반응을 보는 게 문학에서의 심미적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아미를 잠깐 볼 건데, 향문이에요. 향문. 향이 나는 문이래요. 향이 나는 문이. 조지훈이에요. 조지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은 1920년에서 68년을 사신 분이신데, 여기서는 어떤 우아미를 가지고 왔는지 볼게요. 우아미 하면 뭔가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고, 여기서는 어떤 조화와 균형으로 우아미를 보여줬을까? 성터를 거닐다가 주워온 깨진 질그릇이 하나 있대요. 질그릇. 저도 사실 질그릇을 상당히 모으는 편인데, 그냥 너무 뭐랄까, 요즘에 너무나 다양한 질그릇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왠지 막 숨 쉬고 있는 뭔가의 그런 그만의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이 만들었을 때 이 사람 무슨 같은 사연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막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의미 같은 것도 막 있고 해서 모으는 편인데, 여기서도 보면요 깨진 거예요. 그리고 성터에서 주워왔대요. 그런데 닦고 닦았대요. 깨졌는데. 그리고 볼에 데워봤대요. 그게 뭐예요? 어떤 거에 대한 그 소중한 무엇을 전달받고 싶은 행위 같은 거겠죠. 두 볼에 데워봤대요. 깨진 질그릇을. 그러고 제가 이 한 슬라이드 만들기 위해서 행을 넘겨야 되는데, 행이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사선 2개 긋고 행 바꿔놨습니다. 아니요, 연을 바꿔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물을 녹는 옛 향기라. 두 볼에 데웠더니 향기로운 무늬가 향기로운데, 두 볼 했더니 옛 향기가 있대요. 계속 향기 나는 무늬, 향기로 가요. 이 시는 거의 후학적 이미지를 통해서 질그릇의 고풍스러운 표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질 항아리에 곱게 그린 구름 무늬가 있는 거예요. 구름 무늬. 근데 그 구름 무늬가 갑자기 하늘로 피어날 듯
아른하대요. 지금 성터에서 주워온 질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옛날의 추억에 빠져가려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눈을 감았대요. 그래서 막 상상의 날을 폈더니 향기가 나는 무늬에서 옛 향기가 나타나더니 그 향기로운 마음에 가 닿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대요. 그 할아버지는 옛날에 나의 추억과 함께 공유했던 분이시겠죠. 그래서 먼 그 옛날 할아버지의 흰수염, 갑자기 구름 무늬가 할아버지의 흰수염과 연결이 되면서 아주까리 그 등불에 비치어 자애롭대요. 그래서 그 향기 나는 무늬, 옛 향기가 있으면서 구름이 갑자기 피어날 때 아른해지면서 그 마음에 다가갔고 그 구름과 연결되는 할아버지의 흰수염이 형상화되면서 그 마음은 자유롭다 갔어요. 그런데 연을 바꾸어서 꽃밭에 놓고 이슬을 받아갖고 책상에 올리면 그 밤 내 베개 머리에 옛날을 보리니 옛날을 봐도 경상도 사투리죠. 내가 울지 않으련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향기로운 무늬가 줬던 향기가 자유로웠는데 결국은 이 시적 화자에게 가져오게 된 정서는 뭐예요? 울음이었어요. 울음. 옛날 생각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할게요. 1920년대 태어나셨어요. 68년도까지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조지훈 작가. 그 깨진 질그릇,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깨졌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족의 역사적인 산물로 가져온 거겠죠. 그 깨진 질그릇은. 그래서 옛날 나의 조국에 돌이켜 보니까, 떠올려 보니까 그 깨진 질그릇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니까 나는 울음이 나. 그렇지만 울지 않을 거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민족 의식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이 깨진 질그릇에 있는 향기로운 무늬, 그거를 후각적으로, 무늬가 향기롭대요. 후각적 이미지로 가져오면서 질그릇의 그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우아하게, 고풍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우아미를 볼 수 있는 조지훈의 향문을 봤어요. 그러면 숭고미, 우리가 신석정의 들길의 서서를 대표로 볼 수 있는데 숭고하다, 뭔가 경건하고 엄숙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한다, 현실을 벗어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너무 현실에 매여가지고 그 현실에서 좀 더 극복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활에 집착하고 살고 있지만 또한 초월을 해서 살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죠. 그게 누구에게는 푸른 별이 될 수 있겠고 누구에게는 무엇이 또 되겠죠. 이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는 푸른 별이 내 집착된 생활을 초월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럴 때 인간 세계의 생활을 초월하는 것, 독자들은 신이 추구하는 그 초월적인 삶에 대해서 엄숙함과 경감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거기서 숭고미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비장미, 상당히 골개미 할 때 나오는 비장미,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데 아까 우리 댄동어미 화전과 봤는데 그 댄동어미가 계속해서 운명 팔자야 라고 말할 수 없어. 자, 그 방금 봤던 가사를 보면서도 계속 물론 뭐 타협을 한다, 저항한다, 거기에는 댄동어미 화전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그 운명 앞에서
신세아탄하고 토로하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가사는 마무리가 되고 있겠죠. 하지만 비장미는 끝까지 그래 내가 이렇게 너랑 그냥 타협할 거야.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저항해가는 인간의 모습 슬프죠. 하지만 그 슬픈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비장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를 봤는데 그러면 신석정 들길에 서서 우리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1, 2월 달에 봤던 시예요. 읽어보고선 1907년에서 74년도까지 사셨던 분이세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아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내 머리 위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고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발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것은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렇죠? 얼마나 힘든 생활을 좀 덜 슬프게 살아갈까. 저도 매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저린 슬픔 괜찮아. 왜 괜찮은 거예요? 저문들길에 서서 저물었으니까 별이 보이겠죠. 푸른 별을 바라보자. 뭔가 초월적인 현실에 얽매여 사는 거 그만하자 하면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야 하면서 뭔가 숭고미라고 숭고한 일이냐라고까지 정확히 드러나는 시어까지 볼 수 있었던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를 봤어요. 그러면 이육사의 비장미를 할 건데 비장미 하려고 제가 폰트까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동방은 1904년도에서 44년도까지 살았던 이육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쵸?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북조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짝거려 제빗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 바다 복판 용소좀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하면서 뭔가 이 세상의 운명에 정말 그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바꿔볼 거야 하면서 너를 불러보노라 하면서 끝나는 비장미 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이육사의 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고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본강에서도 봤는데 여기서 시대가 지금 사회 경제적 변화는 19세기 되고 나면서부터 봉건사회 해체를 촉진했다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17, 18세기에 당제 끝났고 노론에 의한 안동 김씨 일당 전제가 성립이 되고 삼정 문란 때문에 농민층 분해가 촉진이 됩니다. 이런 게 갑자기 무슨 작품을 하려고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할까? 혹시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평안도 지방에 나왔습니다. 상인 나오고 지방 사상인 간의 대립도 심화되었다. 이런 배경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배경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일까? 혹시 지금 떠올렸다면 그렇죠. 송상, 만상 가운데 대상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18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견직, 무업, 유기, 수공업, 담배, 작물 재배, 금, 은 수요 급증으로 인해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다 했어요.
양반지주 상인층에 의한 고리대업도 성행이 됐다. 이때 이렇게 양반지주 상인층에 의한 고리대업 성행됐던, 그래서 우부가 막 나오는 기억도 나시면서 소농민이 몰락하게 된, 심화가 된 게 고리대업 때문에 그런 것도 기억이 나셔야 되고, 일반 농민층 중에 또 부를 축적하는 향촌의 향무층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고, 빈농, 유민들은 잠재 광업에 몰려들었다까지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이 배경에 어떤 난이 일어날까요? 어떤 난? 혹시 기억나시는 난? 우리가 중국 하면서 안사의 난, 7.5 세면서 플러스 8년 하라고 했죠. 그리고 홍건적의 난, 숙항전 하면서 했던 거. 무슨 작품 할 때마다 작품에 난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김병연의 김삿갓의 그 한시를 할 건데, 홍경래의 난이 나올 거예요. 홍경래 난이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던 반란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층 분해 과정에서 새로이 성장한 향무 중에 부호, 요호, 부민, 분홍, 서민 지주층, 사상인층, 방금 나왔던 그런 물력, 조직력이 결합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영로 출신으로 대청 무역을 통해 오늘 다시 홍순학의 연행가를 또 한번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죠. 대청무역을 통해 부를 추적한 가산의 부호 이희저의 집이 있는 다복동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각지의 부호, 부상 대고들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홍경래 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삿갓, 김병연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시를 하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 왜 김삿갓 하면 홍경래 난이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라고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렸고, 김병연 설화가 이제 한국 민속 문학 사전 설화편에 김병연 설화라는 이 말로 들어가는 자료인데, 20살 때요, 강원도 영월군 동원에서 실시한 백일장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나온 시제가 홍경래 난 때 투항한,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죠, 조부 선천무사 김익순을 비판하는 글이 시제였어요. 그런데 됐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조부인 걸 알고서 어머니로부터 들었죠. 김병연은 조상을 욕한 채 패족의 후예다, 벼슬길이 막혀 있음을 알고 방랑길에 들어서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57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유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했던 김병연, 홍경래 난과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또 생각하시면서 설화, 거의 그가 지은 한시 중심에 두고 배경 설화로서의 양상을 보이는데 김병연 설화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 민속 문학 사전 설화편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출처를 거의 다 읽고 마지막에 쓰는데 출처가 좀 중요해서 메뉴에 올려놨어요. 삿갓을 쓰고 다니니까 김병연을 김삿갓, 김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삿갓, 한시를 정말 잘 짓는 우리 김삿갓 한시 볼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었고 또 못된 사람 혼내주기도 했었고, 한시 자체로 워낙 한시를 잘 쓰니까 예언도 해주면서 죽은 사람을 설하니까 살리는 재주도 있었다. 한시로. 그만큼 김삿갓 하면 김삿갓 한시를 알아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풍자가 이 김삿갓 한시에 있어요. 김삿갓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우암이 받고 순공이 받고 비장이 받어요. 풍자를 보기 위해서. 물론 골개미에 대해 하위 범주의 풍자와 해악과 기지, 재치, 반어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지만 시로서 한시를 살았던 김삿갓. 근데 이렇게 당한 일이라도 거기에 있다고 해요. 한시가 빠진 설화도 가끔 등장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기 해당된다는 것도 거기 설화편에 실려 있어요. 김삿갓 인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인물 설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 설화는 모두 김삿갓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총명하다, 지혜롭다, 신통력 지녔다, 의협심이 많다, 예언을 할 줄 안다, 사람을 살린다, 천재시인이다, 풍자시인이다, 풍류시인이다. 그래서 풍자하면 김삿갓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설화에서 김삿갓은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 방랑을 삼고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 오늘 볼 거죠. 거린 시인으로 나오죠. 불쌍하고 힘없는 민중의 입장에 서서 인륜을 그르친 사람들한테 풍자하면서 부당한 행위 잡아주고 같이 화나서 풍자해주면서 익살도 보여주면서 그쵸? 지사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우리 김삿갓 시로 들어갑니다. 김병연은 1807년 순조에서 1863년도까지 사셨던 분이세요. 방랑 생활 중에 가난한 농가에 갔습니다. 가난한 농가에 갔어요. 오늘 우리 정약용의 파리를 조문하다를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쵸? 아주 멀건 죽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것도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언덕을 쌓았다. 파리를 조문하다에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농가에 갔어요. 그렇는데 그 농가 주인은 자기도 못 먹는 멀건 죽 한 그릇을 이 개에게 나그네에게 줬어요. 죽에 얼마나 멀었으면 이 그릇에 뭐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뜬 그림자, 구름 그림자. 좀 전에 우리 향문에서 향기 나는 무늬에서 구름이 할아버지의 수염, 흰 수염과 연결이 됐었는데, 그쵸? 방금 본 시와 이 그릇에 있는 여기에 얼마나 건더기도 없고 얼마나 쌀을 얼마나 안 넣어서 끓였는지 너무 멀건 거야. 하늘 뜬 그림자가 여기에 구름이 있는 거야. 구름이 이렇게 비추어진 거겠죠. 주인이 나그네에게 너무나 개에게 너무나 이런 걸 내면서 너무 막 미안해하는 표정 보면서 주인이요 호명하면서 면목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물속에 비친 청산을 좋아한다오라는 이거는 뭐예요? 해악이에요. 이런 주인이 면목 없어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끌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쵸? 이런 굶주린 상황, 이런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 이거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 이런 정말 안타깝게 굶주린 삶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해악이잖아요. 결국 해악은 뭔가 부정하려는 그 대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저 그거 좋아해요. 결국 뭐예요? 내 감정과 그 부정적인 그 세계에 나는 그거를 뭐예요? 긍정적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세계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풍자를 한다면 풍자는 뭘까요?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가져오거나 그 부정적인 세계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풍자 하면은 그냥 비판하려는 대상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웃음이라는 수단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좀 더 깊이 말한다. 해악과 구별한다 한다면 해악은 연민이 있어요. 그를 좀 더 정확히 말한다 한다면 그 말하려는 그 상황 대상과 말하려고 하는 나와 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유도해가는 상황으로 이끄는 게 해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는 김병연의 정말 그러면 이런 풍자, 이런 골개미, 이 하위범주인 풍자와 해악은 웃음을 잃거나 웃음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격렬하게 화를 낸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격렬한 감정을 가진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풍자와 해악이라는 거는 해악은 방금 봤던 해악은
그 대상, 이 소반 위에, 이 작은 소반 위에 멀건죽 그릇에 있는 이런 세계, 이 정말 이 빈이라는 세계에 이 화자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주인의 이 빈의 부정적인 이 삶, 정말 이런 삶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과 거의 같은 자리에 있거나 좀 더 화자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거나 좀 더 그 대상보다 아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풍자는 볼게요. 다음 시를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안락성을 지나며,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2009년 2년도에 2번 문제 나왔던 건데 좀 글씨가 작긴 하죠. 안락성 안에 날이 저물었어요. 안락성에 날이 저물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락성 묵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필연성도 제공하고 시간적 배경이 날이 저물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날이 저물었으니까 묵어야 돼 라는 필연성까지 제공하고 있는 안락성 안에 날이 저무는데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볼게요. 관서지방 못난 것들이 시짓는다고 우쭐대네? 라고 말했어요. 방금 봤던, 우리 해학으로 봤던 시와 어떤 차이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 자체가 웃기는 대상이냐, 이렇게 간략히 말한다면 대상 자체가 웃기는 대상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는 행동이나 말, 여러 가지 등등등으로 웃길 수 있는 대상이 되게 수 있겠죠. 다음 시에서 보면은 사설시조에서 개를 열하무이나 하면서 보면은 그 개 자체는 웃기는 대상은 아닌데 그 개가 뭐예요? 하는 행동이 웃기는 것 때문에 이제 풍자를 골개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좀 전에 봤던 시하고 같은 김병현의 시인데, 한시인데, 여기서는 바로 간소지방 못난 것들이 시진다고 우쭐대네 하고 바로 비판을 해버려요. 마을 인심이나 좀 전에 봤던 주인은 죽 한 그릇도 내놓으면서 너무 미안해하는 그 모습도 보면서 했는데, 마을 인심이 나그네를 싫어해. 밥 짓기도 미루어. 주막에 갔더니 거기도 돈 주세요 한 다음에 안 주면 못 주겠다라고 하는 야박한 마을 인심도 보였어요. 그러면 이 안락선을 지나며의 한시는 좀 전에 봤던 홍경래의 평안도와 연결되는 느낌이 오고 있겠죠. 그렇죠? 시대적 배경은 이 김병현이 거길 가져왔다라고도 하면서,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하면 거기에 물론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 이 김병현의 삶을 봤을 때 결코 그 시대의 그 평안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꼭 홍경래 난경을 해서 그렇게 풍자하려고 했던 것 이상의 뭔가의 풍자의 비판의 대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선 다시 이 시로 들어와서 이 시에서 보고 있는 거는 얼마나 배고팠으면 우리 그 폭포 소리도 우레소리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빈 배, 너무 배고픈 배에서 꼬르륵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천둥 소리가 들린대요, 배에서. 그래서 뚫릴 대로 뚫린 창문으로 주막에 갔는데도 막 다 뚫려 있어. 변변찮은 주막인데도 돈 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너무 막 그런 방을 줘서 냉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가뜩이나 평안도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나그네 서글픔이 드러나 있겠죠. 마을의 인심까지 드러나 있는 것들. 아침이 되었어. 그랬더니 이 화자는 뭐예요? 굶주렸어요, 밤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산에 있는 공기를 마셨어요. 그것도 한 번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나 먹었어 이제. 전기를 먹은 거예요. 밤새 천둥소리 들렸던 빈배, 창문 뚫리, 배고프니 더 추운데 창문까지 뚫려가고 더 추위에 떨어서 아침이 돼가지고 강산에 전기로 배 채우고 인간 세상에서 변곡의 신선이 되려 시험합니까?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런 삶에서도 신선이 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묻고 있지만 나는 내 삶에 자부심 갖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다면 그러면 다시 아까 해악은 좀 전에 왔던 그 한시에서 해악은 이 시적 화자와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같은 세계에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이 풍자하려는 대상과 풍자하려는 사람은 같은 세계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서 봤던 한시에서는 대상과 해악을 하는 하려는 그 주체자와 같은 위치에 있거나 더 낮은 겸허한 자세로 있는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어 나와가지고 대상 자체를 아예 못난 것들 우쭐댄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이 풍자, 김병현의 풍자를 볼 수 있는 안락성을 지나며 물론 이것도 안락하지 않은데 안락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 기출의 배경에 그 지식을 주고 있긴 하죠. 단어적인 거죠. 사실 편하게 보내지 않았던 이 성에 안락하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있어야 하는 안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상 자체는 안락하지 않았어 하는 그런 자체의 간극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썼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아는 자료가 있죠. 그래서 방금 해악과 풍자를 좀 겉으로 좀 깊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봤어요. 그래서 개를 연하문이나라고 해서 같이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기르되 요 개처럼 얄미워? 왜 이 개 자체는 뭐예요? 우스운 대상이 아닌데 이 개가 하는 행동이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막 반가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면은 뭐예요? 물으려고 막 뒷발 버둥버둥 캉캉 뛰어서 걔 무서워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신밥이 넘쳐나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풍자하려는 대상이 지금 대상 자체는 개라는 대상이 웃기는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그렇다. 그래서 정확히 깊이 들어간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할 건데 풍자의 대상에 또 범주 갈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와 연결해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지난 며칠 후에 9월부터 시험 장소에까지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마무리할까라는 것을 그냥 진행을 할게요. 너무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잠깐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지 않아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블링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블링크. 뭐 책 유명한 우리 해외 서적 우리 번역도 나와 있는 블링크 책이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깜빡거리는 거, 반짝인다. 누군가 처음 만날 때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쵸? 그때 첫 2초 동안 우리의 무의식에 성광처럼 일어나는 순간적인 판단이 블링크예요.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시험 장소의 그날까지 성광처럼 느껴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마무리 시간을 9월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블링크라고 써놓고 시험 오늘 이제 며칠 안 남은 8월 오늘 28일인가요? 며칠 안 남은 이 날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내 무의식 쪽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하고 탁 터지는 그런 판단력을 키우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건데 2초 치환 이거 제가 지금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2초마다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적 서사시다. 현존하는 최고의 주술적인 무가다.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써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적 서사시 그러니까 하루에 메모를 했을 때 그렇게 써놓으시고 답을 써놓는 연습을 오늘부터라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뭔가 문학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 그쵸?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겠죠? 이거는 지금 9월부터 시험 장소까지 갔을 때 성광처럼 문학사적 의미 뭐지? 그 작품은 뭐지? 탁탁탁 2초 안에 떠오를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좀 더 제가 연상을 좀 독구해서 여기 좀 부연 설명을 써놨지만 다시 우리는 9월부터 시험 장소까지 하는 거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단계별로 내 학습의 과정이 내 학습의 단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돼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건데 우선 9월 시험을에 지금 답이 최초의 집단이래요. 서사시래요. 그리고 주술적이고 무가래요. 뭐가 떠오르죠? 탁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되겠죠. 떠오르지 않아. 그럼 잠깐 수로왕이 나왔어요. 호명을 해. 거부가 그쵸? 호명이었어요. 구지가 나오겠죠. 바로 순간 이런 부연 설명이 나온다는 거는 2초 안에 판단력이 탁 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문제 자체에 부연적인 설명 자료가 들어 있었다 했을 때 떠올랐다. 그러면 내가 어느 달수로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할까를 찾아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 정도의 단계까지 가서 답이 떠올랐다 한다면 내가 1, 2월부터 2달씩 끊어서 계획했던 거에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했는지를 단계별로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집단이에요. 집단으로 가요. 우리가 현대 근대로 왔을 때도 집단보다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들어오는 근대에 왔을 때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걸 수많은 우리 현대 시 산문을 할 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고전이잖아요. 집단에서 집단이고 그리고 가라국의 수로왕의 왕림을 기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주술적이다라는 것은 주술하는 사람,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느님 하는 것처럼 불러야겠죠. 거부가 불렀어요. 주술 대상, 신이겠죠. 여기서 신이든 뭐든 뭔가 초월적인 대상. 거부가 부른 다음에 소망을 말하겠죠. 소망 말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 안 해주시면요 하고 가정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협박까지 하는. 그래서 이 주술적이다 라는 거의 성격도 볼 건데 상공유사 가락국기에 전해지는 노래이고요. 가라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강림 신화 속에 삽입된 무가 서사시예요. 답은 구지가. 그래서 제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 이 단계를 다 마친 다음에 블링크 시간을 갖는 거죠. 2초 안에 생각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2초에 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하면은 어디까지 자세하게 들어가야지 답이 떠올랐을까를 생각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구지가로 하는 거예요.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예를 든 거죠. 답 구지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구지가 안 나왔어요. 아까 그 설명 잠깐 봤는데 내가 몇 월 달부터 공부했던 게 거슬러 갔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1, 2월 달에 구지가를 처음 봤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으로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도 돼요. 제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구지가를 가져온 거고 주술이라는 건 뭐예요? 주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신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주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찬미로 하지 않아요. 순종으로 하지 않아요.
성격이 회유하고 투쟁하고 명령하거나 요구를 해요. 그러고 위협해요.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하면서 위협도 하고. 그래서 소원을 위한 수단으로 강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왕을 맞이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술적인 주술성, 주술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명령적인 어법을 쓰고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거북하면은 남근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신령스러운 존재, 오래 사는 장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하는 머리 자체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고, 그렇죠? 왕, 우두머리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하는 주술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머리를 내놓아라 하는 수로, 머리수로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다. 수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구워서 먹을 거예요 라고 주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시오 한다면 구워서 먹으리가 주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위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구지가가 쉬우니까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런 작품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주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평으로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술한다면 뭔가 찬미하고 순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워서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이 주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하고, 주술의 궁극적인 내용, 머리 내놓아라, 왕이 되세요, 영신군가였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정보가 우리가 올해 시험을 본다면 1, 2월에 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에요. 그러면 3, 4월에 들어갔을 때 이 구지가의 정보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야 하냐 본다면, 향가의 사구체, 사원 사구체 유사한 형식까지 가는 거죠. 방금 봤던 집단적인 그런 뭔가의 그런 서사시였다, 주술적인 게 뭐였다, 그런 걸 봤다가 향가까지 장르가 이제 확장이 됐어요. 거기에 사구체 유사한 형식까지 보면서 거부가 하면서 소원을 들어줄 대상을 부르고, 내 소원이 뭐였어? 구체적인 내 소망이 뭐였어요? 머리 내놓아라. 소원을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소원 들어주지 않을 때 상황을 가정하면서 전형적인 주술의 구체적인 방법, 위협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뜻하고 하늘에서 내려진 아래서 수로왕이 탄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거북의 머리를 생명의 의미로 본 우리 고대인의 상징 수법까지 확인하는 것. 그래서 3, 4월 정도 된다면 좀 더 다른 작품도 예를 들어서, 다른 이 자체는 집단적 서사시, 무가, 주수적 내용이 있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에서 다른 장르와 연결까지 해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좀 다른 장르와 연결해가는 게 3, 4월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5, 6월에 와서는 구지가의 내용을 잘 아는데, 신라 가요 700년이 더 지난 신라 시대에 가요에 해가사가 있어요.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러면 구지가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다른 장르의 성격과 갈래와 연결해서 보다가 이제는 그 작품과 유사한 작품,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5월달, 6월달에 있으면서, 그러면 이 작품은 뭘까요? 신라 가요인데 해가사 7원 사구체예요. 7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구체. 그쵸? 사실 저것도 아분까지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는 사실 진도를 더 많이 나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구지가 봤던 거와 해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다른 작품들도 그렇게 나오겠죠. 유형을 본다면, 유형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간략한 유형을 보기 위해서 구지가를 갖고 와서 보는 거죠. 건국 서사시의 일부를 이루고 나라 구대에서 부른 노래가 신라 때 이르러가지고, 신라 가요잖아요. 가요. 그쵸? 가요니까 민간에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구지가와 해가에 관해 설명을 우리는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 5월, 6월에 가가 쓰면서 대부분 작품 하나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유지해 가면서 이런 단계를 밟았나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9월에 가가지고요. 2초 만에 몇 줄만 나와도 우리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설화. 그러면 이 배경설화는 뭐냐면 후한 세조 광무제 때 AD 42년 때 가라국의 서울 김해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배경설화가 있어요. 배경설화가 있다라는 것. 설화. 모든 고전에서 설화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도 설화가 있는데 천지가 개벽한 후로 아직까지 나라의 이름도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어요. 구간. 아홉 마을의 추장인데 이 구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8, 9월 달에 들어갔어요. 아니 오려 7, 8월 달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간이라는 거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배경설화까지 보지 않았어요. 이 작품이 또 어느 맥락까지 확대갈 수 있고 세심하게 어떤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7, 8월에 있어야 되는 단계인데 구간이 있어 이들이 추장이 되어갖고 백성을 거느리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상가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발을 일구어 곡식을 씌우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배경설화의 배경 얘기가 싹 나오죠. 제가 구지가 설명할 때 배경설화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7, 8월 정도 됐어. 그러면 이 작품의 또 다른 별칭으로 이본 같은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는 게 마무리가 7, 8월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현현 촉구하면서 부른 구지가 신성현현 자체라는 의의가 있고요. 태초의 신을 최초로 맞는 장엄하고 경건한 영신, 그래서 영신군가라고도 하죠. 신을 맞이한다. 임금을 맞이한다. 그런 거. 그래서 영신의 제의에 의해서 그것은 신탁을 통해서 주술적인 뭐 예언된 그런 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노래야.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지은 노래가 아니라 신의 가르침으로 부른 노래야까지 가면서 이런 한국 시가 사는 그 남상을 신의 노래에 두고 있어요. 이거는 김열규 외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중에서 나온 거를 제가 가져온 글입니다. 그래서 신탁에 접하여 신과 말을 주고받는 게 구간이었어요. 구간. 방금 구간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배경서라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구간을 말하기 위해서 아까 구간을 얘기만 갖고 왔는데 사제자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가 아니라 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신탁에 접하여서 신과 말을 주고받은 구간은 사제자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 사제자는 뭐예요? 여기서 시인이고 또 신의 노래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거기에 세심하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또 심오한 연결된 그 장르와 연결된 또 다른 장르와 연결돼서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까지 해서 이번 달에 어느 작품이든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초 만에 구지가 딱 떠오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고 몇 장 안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가져온 거고, 그러면 황조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가요, 서정이에요. 아까 서사시 나왔어요. 그러면 뭘까요? 답이 뭘까요? 황조가 함께 간대요. 최고래요. 집단가요였어요. 다 집단 구지가 제가 줄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계 작품이다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현대할 때, 현대시, 현대사문할 때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적 서정, 개인의 감정 보여주는 거 계속 기출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작품 뭐예요? 바로 떠오르셨어야 돼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방금 본 것처럼 1, 2월, 4, 이 단계별로 해갖고 작품을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다시 하셔야겠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공무 도화가에 대한 거였고, 그러면 고대가요 특징. 고대가요는 뭐뭐 속에 삽입되어 전한다. 이것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에 삽입돼서 전하는 거죠? 배경설화. 그래서 제가 이 답을 하기 위해서 배경설화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더 그 얘기를 좀 부연 설명한다면, 집단적 우리 구지가, 서사적 구지가, 원시종합예술, 춤과 노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원시종합예술. 그런데 거기서 개인적 서정적인 게 시가가 분리되어 있어요. 황조가, 공무도화가. 그런데 이런 배경 설화는 서사 문학의 원료가 되고 고대 가요, 서정 문학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한다. 고대 가요 특징은 볼 수 있고, 현존하는 고대 가요는 구비 전승되었다가 한자 유입되면서 사언사구, 아까 우리 사언사구체의 향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구지가 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좀 더 해가사와 비교했을 때 이건 7원 사구체 갖고 있었던 거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9월부터 시험 장소까지 갔을 때 한 줄이나 두 줄 속에 넣을 수 있는 거를 요약하는 시간을 꼭 오늘부터 메모로, 요약으로, 글로 남기세요. 배경설화, 답. 그쵸? 그러면 서동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서동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현존하는 전에 오는 가장 오래된 향가, 문학사적 의가 그렇게 한 줄 나왔을 때 서동요 바로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서동요의 그 주술적이다 사회적인 성격은 무엇일까? 서동요예요. 서동요. 그러면 고대인들의 노래에 대한 관념, 원시 종합예술의 노래와 춤, 신성한 것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래, 우리 지금 시집살이 노래 이제 할 거죠. 노동요 노래. 근데 고대인들한테는 신성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서동요 주술적이다. 그러면 그 노래는 우리가 제 수업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노래만 나와도 그만 좀 해주세요 할 만큼 노래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하고 싶으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쵸, 시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노래가 돼요.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성격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담기 위해서 노래가 되는 지금을 거슬러서 고대인들의 노래는 신성한 것이었다. 그래서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지금 고전 산문 했을 때 신의 뜻을 전달받는 신물, 꿈, 그쵸? 적강,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노래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층에 전달하는 여론의 수단이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서동요 나오는 순간 여론의 수단, 사회적 성격이 플러스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용 방법으로 노래를 통해서 여론을 오도한 일까지 가능했던
진평왕 599년 이전의 모습까지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향가가 서동요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어린이들의 입을 통하여 그쵸? 불리어지고 의도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른 주술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다른 측에서 그냥 참고로 서동은 서여마 비롯한 산약과 산나무를 캐어 생활을 이어가던 소년의 무리를 지칭하던 보통 명사였다고도 합니다. 네, 서동, 서초동, 목동 등과 같은 종류의 집합 명칭이라도 볼 수 있다라는 그냥 참고 자료도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서동요. 노래는 신성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뭔가 신안이면 지배층한테 뜻을 여론의 수단으로 뭔가 전달하려는 노래, 물론 부정적인 이용 방법으로 노래를 통해 여론을 오도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던 이 사회적인 상황까지 보면서 주술성을 띤 노래인 서동요까지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시는 구독자들 보면은 학원 구독자가 있을 거고 우리 방문가 학원 아니면 방문가 온라인 구독자가 따로 있는데 제가 주로 온라인에 올리고 있죠. 그래갖고 그 지금까지 자원주까지 올린 것을 본다면 여기에 주로 올리고 가끔 똑같은 거를 학원에다 올리는데 이제는 올릴 때 다르게 올릴게요. 오늘 한 거는 물론 온라인에 들어가겠죠. 들어가겠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 참고하시라고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학원에 올리는 것과 온라인 방문강에 올리는 것과 다르게 올릴 거니까 둘 다 구독을 하셔서 보시든 그냥 보시든 지금까지 올렸던 거는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몇 개를 여기다 올렸는데 다르게 올릴 거라는 것과 지난주부터 쭉 계속 올리겠다고 했는데 한 주를 건너뛰었던 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한 주 더 쉬고 그 추석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추석이 다 지난 그 다음 주에 업로드 된 걸 확인하시게 한 주가 늦게 업로드가 되니까 주로 보시면서 시리즈로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 기출 분석 그거를 계속 모범 답안과 내년 그 시험 볼 거기에 대한 예상 문제,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한 예상 문제, 그 전에 기출 문제 분석하고 있죠 지금 플러스 2020년도 예상 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추석 다음 지난 주부터 계속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좀 건너뛰는 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직강 학원에 올리는 거와 우리 온라인에 올리는 거 다르게 올릴 거니까 둘 다 보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시간에 소중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